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강의가 딥러닝의 비밀이었는데 이게 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래서 이 관련된 강의를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보다가 최근에 그 좀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게 딥러닝의 이제 그 발달 심리학을 이렇게 적용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딥러닝의 시크릿, 비밀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다뤘던 주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이야기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엔 좀 그 발달 심리학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이 주제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게리 마르커스라고 이제 뉴욕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에요. 심리학 쪽에서 여러 가지 업적을 냈고 특히 AI하고 연결된 페이퍼도 많이 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AI 쪽에 제일 유명한 사람 하면 이제 얀느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얀느컨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트위터에서도 그렇고 실제 이제 닙스에서도 그렇고 디베이트를 엄청 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 내용들을 딱 넣어서 이제 만들었던 게리 마르크스의 그 일종의 리뷰 페이퍼 비슷한 글이 있는데 제목이 딥러닝 크리티컬 어프레이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이라고 논문입니다. 리뷰 페이퍼 비슷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제 봐야 될 것도 꽤 많고요. 먼저 그 게리 마르커스하고 얀느컨의 어떤 그 상황 잠깐 보여드린 건데 정말 요즘까지도 거의 이제 게리 마르커스는 딥러닝 진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과장 포장됐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거 자꾸 올리고요. 그다음에 얀느컨은 무슨 소리냐 또 자꾸 이런 식으로 그 딥러닝을 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너무너무 좀 많이 그 개인적으로도 그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그 실제로 나와가지고 둘이 붙이기도 했었는데 뭐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들어갔죠 뭐 사실은. 근데 게리 마크스가 이제 딥러닝 크리티컬 어프레이저라고 책에서 10가지 리미테이션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름 이게 좀 볼만합니다. 내용 한번 먼저 보면은요. 게리 마르커스가 제기를 했던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딥러닝이 우리가 이제 인간하고 예를 들어 비교를 하면은 특히 이제 유아하고 제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애들하고 비교를 하면 데이터를 너무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개만 이렇게 보고도 애들은 금방금방 그게 뭔지 알고 제너럴라이제이션도 하고 뭐 이러는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 그래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인데 이 딥러닝이 굉장히 샬로우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지식을 다른 걸로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일종의 일반화와 관계된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성능이 떨어져.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상당히 많은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계층적 구조를 가지게 돼 있는데 그런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데 있어가지고도 뭐 그다지 편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뭐 원래 그거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열려 있는 추론과 관련된 걸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이런 것도 다 아는 거죠. 뭐 충분하게 투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프라이어 널리지가 있는 것하고 통합시키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커제이션과 커릴레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다른 방법론을 요즘에 결합해 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어쨌든 지금 현재 딥러닝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세계를 너무 안정적인 상태로 항상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데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 자체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구성된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다루기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10개의 챌린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톤 앤 매너가 좀 문제가 있고 애티튜드도 문제가 있고 뭐 그래서 욕들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지적한 내용들 자체는 한 번쯤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딥러닝이 꼭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뭐 프로블럼 리스트 이 정도로 보면은 또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야기 이제 그 발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연구들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딥러닝에 연결해서 했던 페이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 가지고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원샷 러닝하고 비슷하게 데이터가 적어도 뭐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을 트랜스퍼하는 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뭐 이걸 새로운 것이 나왔다라기보다 발달 심리학에서 우리가 좀 배워서 적용할 수 있는 프린시플들이 좀 있다는 건데, 그거를 좀 잘 알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날 때에 발달 심리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딥러닝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물체를 감지하고 학습하는 과정,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좀 알면은 이 발달 심리학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레슨을 알려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특히 시각 인지 기능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시기가 만 2세 때입니다. 그래서 Amazing 2-year-old Child라고 제가 제목을 썼는데요. 이 2세쯤이 되면 이 아이들마다 약간씩 한 뭐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체로 그 2세가 되면은 아이가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의 하나의 인스턴스, 하나의 사례만 딱 보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다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거의 어른처럼 그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다 인지를 합니다. 예, 이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이 딥러닝에는 이런 게 잘 없잖아요. 이런 피라미드, 이런 현상을 흔히 특정한 쉐입의 특정한 형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뭔지 딱 알아낸다라고 해가지고 쉐입 바이어스라고 하고요. 이 쉐입 바이어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 제가 이제 딥러닝 시크릿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논문에서 지금 현재의 딥러닝이 물체를 구별해내는 것은 쉐입 바이어스가 아니고 실제로는 텍스처 바이어스가 더 크다라는 걸 했었죠. 이미지넷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텍스처에 대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한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쉐입 바이어스가 다시 더 커지도록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쉐입 바이어스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한 번 보면 딱 그 전체를 알기 때문에 원샷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도 쓰고, 사실 우리 딥러닝 분야에서도 원샷 러닝들을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이게 가만 보면은 원샷 러닝을 따로 메타 러닝하고 겹쳐가지고 따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건데, 실제로 그 학습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방식을 여러 개를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너럴라이즈가 쉽게 만드는 건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이 쉐입 바이어스가 생길 때 가만 보면은 그 물체의 이름에 대한 그 단어들, 그 보캐블러리의 성장하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보통 이제 그 물체의 이름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게 그 돌이 좀 되기 전에, 이때부터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배우는 속도가 느려서요, 에러를 계속 이렇게 내면서 조금씩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배워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18개월에서 24개월 요 시기에 학습을 하는 방식 자체, 그리고 속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변하기 시작을 하고, 만 2세가 되면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한 번의 경험, 이름이 붙어 있는 물체에 대해서 한 번만 경험하면은 이것을 새로운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바로바로 그게 이거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1세 때에는 슬로우 인크리멘털 러닝을 하다가 rapidly, nearly 원샷 러닝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1세 때하고 2세 때하고 어떻게 그렇게 크게 달라졌나? 이걸 좀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게리 마르커스가 제기했었던 인간들이 배우는 유아들이 배우는 그 방식하고 지금 현재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봐야 되겠죠.
이걸 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 세팅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그 아이들이 비주얼 커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적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여러 가지로 연구하기 위한 그 연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고프로 같은 것들이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답니다. 머리에 다 달아서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시야를 좀 맞춰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보는 실험들을 하거든요. 어른도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연구들을 보면은 1에서 3개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주로 보는 게 사람 얼굴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얼굴들 많이 보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바닥이나 뭐 이런 거 보죠. 그런데 이제 물체라고 해야 할 것들은 사람 얼굴들에 집중해서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제 머리가 많이 흔들리고 이래서 안정적으로 인풋이 들어오진 않죠. 이제 돌 전후에 보면은 조금 더 다이버스하게 조금 더 다양한 거를 봅니다. 이제 손도 보기도 하고 손도 여기 이렇게 보기도 하고 물체들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일관되게 뭐 보지는 않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 많은 물체를 보기보다는 숫자 자체를 적게 보더라. 이거는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노출되는 물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는 건 몇 개 안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느리고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제 뭐 이거 정도가 이 연구에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에서 24개월을 보면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손으로 이제 만져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물체를 자기 시야에 굉장히 꽉 채워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손이라든지 물체라든지 이게 다 필드 오브 뷰에 꽉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학습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실제로 물체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 전처리를 할 때 크로핑을 해가지고 특정한 물체들만 탁탁 넣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물체의 특징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발달 심리학하고 지금 우리가 크로핑 해가지고 딱 그 전처리를 해서 집어넣는 것하고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그 1세 아동하고 2세 아동하고의 그 큰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일단 1세 같은 경우에는 몸체가 아직까지 머리도 잘 못 가누고 그러니까 막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오랫동안 관찰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놀이도 오랫동안 하기도 어려워서 실제로 무엇이 무엇인지 제대로 학습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손으로 뭘 이렇게 만지는 것도 부족하니까 뭘 돌려본다든지 뭐 끼워본다든지 변형을 준다든지 이래서 특정한 물체의 인베리언트라 그러죠. 이런 모양 저런 각도 이런 변형을 동일하게 가져오는 그런 매뉴얼 스킬 손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물체를 만지기만 하면 자꾸 입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물체의 인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눈으로 보고 익히는 데 있어가지고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2세가 되면은 놀이를 하면서 손으로 들고서 계속해서 그 물체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시야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뇌의 연결이 좀 많아지게 되니까 이 시각적 물체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또 구별 같은 것들의 능력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손도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씬이 장면이 나타났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특정한 물체에 대해서 돌려보고 끼워보고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각도와 형태의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자기가 손으로 돌려가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셀프 제너레이티드 씬이라고 하는데 셀프 제너레이티드 씬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예, 그런 게 이제 1세 아동하고 2세 아동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딥러닝에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 알게 된 1세에서 2세로 넘어가는 이런 그 발달 심리학에서 시각적인 어떤 인지 기능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딥러닝의 원리 또는 이걸 더 좋게 만드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이 그 강의를 만들게 된 이제 논문인데 An Egocentric Perspective on Active Vision and Visual Object Learning in Toddlers라고 해가지고
음, 아이들이 이제 2세 때, 2세 이후에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상황을 밝히기 위한 연구 같기도 한데, 연구 방법론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연구 방법론이요.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건데, 아이 머리에다가도 눈 근처에다가 이제 고프로 같은 걸 달았고요. 그 다음에 엄마한테도 달았어요. 이제 어덜트하고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나서 이 둘이서 이렇게 앞뒤로 앉았죠? 앞뒤로 앉아가지고 장난감을 여러 개를 준 다음에 둘이서 같이 놀이를 하게 해요. 그러면 놀이를 해야 되니까 엄마도 봐야 되고 애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씬들이 실제로 물체를 가지고 놀면서 들어오는 장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가능한 한 전부 다는 레이블링을 못하고 확인되는 것들 크기가 좀 작은 것 크기가 좀 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운딩 박스를 만든 다음에 위클리 슈퍼바이즈 트레이닝 레이블을 달아요. 이렇게 그 장면마다 예를 들어 애기 같은 경우에 이게 전화기인가요? 전화기 뭐 네모의 박스 이런 식으로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쭉쭉 붙여주고 이것도 일부 붙여주고 다는 못 붙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레이블을 달아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요. 근데 트레이닝을 할 때 그 CNN 모델을 쓰는데 동일한 모델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의 성능을 보는 건 아닌 거죠. 이제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성능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뷰에서 들어간 거하고 아이가 본 뷰에서 들어간 거하고 같은 모델을 썼을 때 얼마나 좋아지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테스팅 데이터 여기 들어가 있는 물체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걸 구별해내는가 이렇게 해서 이 모델하고 동일한 모델인데 트레이닝된 데이터의 그 어퀴지션이 엄마 뷰에서 온 거고 아이 뷰에서 온 거고 어떤 차이가 나나 이제 이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보는 뷰가 어떻게 다른가를 좀 구별을 한 건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마 뷰에서 훨씬 물체가 많이 들어오죠, 숫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이 뷰에서 확실히 물체가 좀 더 클로즈업 되고 사이즈가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되려 좀 약간 좀 더 다양한 크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보고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거 수치로 본 건데요. 음, 이게 이제 그 파란색이 아이고 이 노란색이 엄마인데 보시면 토이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이 물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애들께 크죠. 예, 애들께 훨씬 큽니다. 예, 크게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작은 거 숫자가 엄마가 훨씬 많죠. 이걸 때 필드 오브 뷰에서 그 토이의 크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보더라도 엄마하고 탑 1, 탑 2, 탑 3 이게 다 엄마하고 아이하고 사이즈가 차이가 엄청 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애들이 훨씬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특정 물체를 한 필드 오브 뷰에 많이 놓고 본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엄마의 뷰하고 아이의 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어퀴지션 차이가 나니까 학습 성능이 같은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어떨까? 이제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이 쪽이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아이가 어퀴지션한 데이터가 훨씬 성능이 좋고요. 엄마는 그닥 성능이 진짜 안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베이스라인인데 토들러 데이터 앰비규이티 베이스라인이고 밑에가 이게 페런트 데이터 앰비규이티 베이스라인인데 페런트 데이터의 앰비규이티가 낮은 이유는 필드 오브 뷰가 작으니까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조금 더 낮은 거예요. 근데 뭐 그거보다도 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확실히 아이들 쪽 CNN이 특히 탑 1, 2 뭐 이런 쪽에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맞추고,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어퀴지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1세 때에서 2세에 넘어갔을 때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오브젝트의 굉장히 다양한 면을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커다랗게 우리의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의 이제 레슨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그 학습을 할 때 이렇게 잘 정리되고 그다음에 구조화가 된 트레이닝 세트가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학습이
학습이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최적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만 많으면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최적화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려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고 잘 정리된 데이터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뭐 이게 확실해진 거니까 이런 거에 좀 영감을 받아서 뭐 커리큘럼 러닝이라든지 또는 이터러티브하게 티칭을 하면서 조금 더 낫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런 그 아이들의 그 학습 환경이 실시간으로 자기가 셀프 제너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그다음에 이름도 듣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결합해 가지고 보고 학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적절하게 그 다이나믹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곳에서 영감을 받아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딥 네트워크에서 학습하는 과정 속에 어텐션을 이용해서 셀프 어텐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요즘 굉장히 큰 발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학습하는 과정 중에 학습을 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메커니즘들이 정말 중요한 메커니즘이었다는 게 뭐 우리 발달 심리학에서도 매치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능도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인베리언스를 특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이제 다른 그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거는 이제 큐리어시티 같은 걸 갖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호기심을 이제 어텐션으로 옮겨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좀 추진해 볼 만하지 않냐? 이제 이런 걸 주는 거죠. 이게 이제 1세에서 2세로 넘어가는 발달 심리학하고 잘 매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싶은 거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Cognitive Psychology, 그러니까 인지 심리학을 하시는 인지 심리학자들이 최근에 딥마인드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017년 ICML의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쉐입 바이어스, 오늘도 얘기했었던 쉐입 바이어스 케이스 스타디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 뭐랄까요,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쉐입 바이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방법론을 뉴럴 네트워크 테스트하는 데 넣어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브를 이런 식으로 주면은 쉐이프 매치되는 거냐, 컬러 매치되는 컬러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인식을 했냐, 쉐이프를 가지고 인식했냐. 왜냐하면 이 물체를 인식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인식했는지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쉐이프 바이어스를 일종의 정량화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평가하기도 하고 측정하기도 하고 이런 연구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인지 심리학에서 온 것을 이용해서 그 딥러닝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움직임인데 딥마인드 같은 곳에서도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린다 스미스하고 로렌 슬로네가 2017년에 일종의 이런 거에 대한 리뷰 페이퍼를 쓰면서 좋은 말을 남겼어요. 되게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렇게 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지금 현재 머신러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지금 현재 컴피티션, 이미지넷 챌린지나 이런 데 나가서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를 보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다른 종류의 퀄리티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런 노력이 새로운 학습의 원리를 이제 그 생각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 이런 원리들이 알고리즘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이 AI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 지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머신러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일부의 프린시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지금의 게리 마르커스가 얘기했었던 지금의 딥러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